장사가 너무 잘 돼서 탈이었던 그 집. 강원도 홍천 강변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던 장어집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주말이면 대기줄이 생길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진눈깨비가 몰아치던 밤 사장이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금고는 텅 비어 있었고 핸드백과 차키는 그대로였죠. 외투도 신분증도 두고 간 채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 여자 돈 들고 도망간 거 아냐? 결국 수사는 미제로 묻혔고 사장은 법적으로 사망 처리됐습니다.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건물을 허물던 인부들이 수족관 아래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7년 동안 손님들이 장어를 구워 먹던 바로 그 발밑이었습니다. 무엇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7년 전 그 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1년 홍천 장어집 여사장 실종 사건, 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기는 남겨진 기억들입니다. 2001년 12월 강원도 홍천강이 굽이치는 강변도로를 따라가면 커다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잔의 풍천장어. 붉은 글씨가 선명했고 주차장에는 늘 차들이 빼곡했죠. 이 식당의 주인은 52세 여성 최순자 씨였습니다. 홍천 토박이었던 그녀는 15년 전 작은 포장마차로 시작해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장사 수완이 좋았고 손님 다루는 솜씨도 탁월했죠. 단골들은 그녀를 최 사장이라 불렀습니다. 그녀는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는 법이 없었고 할 말은 반드시 하는 성격이었죠. 그 성격 덕분에 사업은 성공했지만 적도 적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장어집은 연일 호황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손님들, 인근 펜션 투숙객들, 지역 유지들까지. 주말이면 대기줄이 생길 정도였죠. 금고에는 매일 수백만 원의 현금이 쌓였습니다. 당시 가게는 확장 공사 중이기도 했습니다. 손님이 늘면서 주방이 좁아졌거든요. 최순자 씨는 주방 면적을 넓히고 장어를 보관하는 대형 수족관도 새로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공사 자재들이 가게 한쪽에 쌓여 있었죠. 시멘트 포대, 철근, 각종 공구들. 나중에 이것들이 어떤 용도로 쓰일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최순자 씨에게는 적도 많았습니다. 경쟁 업주들은 그녀의 성공을 시기했고 땅 문제로 다툰 이웃도 있었죠. 무엇보다 그녀의 사생활을 둘러싼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편과는 10년 전에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로 혼자 가게를 일궜지만 종종 낯선 남자가 그녀의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목격됐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소문은 그렇게 퍼져나간 것입니다. 2001년 12월 17일 월요일. 그날은 아침부터 하늘이 무거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진눈깨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강원도 산간 지역 특유의 매서운 겨울비였습니다. 바람까지 거세져서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2001년 당시는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CCTV나 블랙박스가 흔하지 않았고 휴대폰도 통화만 되는 이지폰이라 위치 추적이 정확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죠. 그날 저녁 진눈깨비가 거세서 창밖을 내다봐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님은 일찍 끊겼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 9시까지 영업했지만 그날은 7시쯤 문을 닫기로 했죠. 종업원들도 일찍 퇴근시켰습니다. 좁고 미끄러운 도로가 위험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가게에 남은 사람은 2명이었습니다. 최순자 씨와 박정호 실장. 42세의 박정호 씨는 이 가게에서 10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방과 홀을 총괄하는 실장이었죠. 과묵하고 성실한 성격이라 최순자 씨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숯불 관리부터 재고 정리까지 가게의 모든 일을 그가 처리한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그 세월을 이 가게에 바쳤습니다. 새벽부터 장어 손질을 하고 밤늦게까지 숯불을 관리했죠.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없으면 가게가 안 돌아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두 사람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종업원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였죠.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박정호 씨가 요즘 표정이 어둡다는 거였습니다. 사장과 둘이 있을 때면 분위기가 싸늘하다는 말도 돌았죠. 그날 밤 박정호 씨는 마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순자 씨는 사무실에서 금고를 열었죠. 월요일은 주말 매출을 정산하는 날이었거든요. 금고 안에는 상당한 현금이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주말 매출에 평소 보관하던 현금까지. 게다가 다음날 공사인부들 잔금을 치러야 해서 은행에서 미리 돈을 찾아둔 상태였죠. 밤 8시쯤 박정호 씨가 먼저 퇴근했습니다. 적어도 그는 나중에 그렇게 진술했죠. 최순자 씨는 혼자 남아 정산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먼저 출근한 종업원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가게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사무실 금고는 텅 비어 있었죠. 최순자 씨의 핸드백과 차키는 그대로였지만 정작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종업원은 즉시 박정호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함께 주변을 수색했지만 최순자 씨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박정호 씨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장님이 어젯밤 이후로 연락이 안 됩니다. 가게에도 안 계시고 집에도 없어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건 오전 11시였습니다. 형사들은 가게 곳곳을 살펴봤지만 눈에 띄는 흔적은 없었습니다. 바닥은 여기저기 젖어 있었고 신발 자국은 뒤섞여 흐릿했죠. 다만 한 가지. 금고가 열린 채 비어 있다는 것만이 명백했습니다. 추정 금액은 5천만 원 안팎. 주말 매출에 평소 보관하던 현금까지 적지 않은 액수였죠. 누군가 그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최순자 씨는 사라졌습니다. 진눈깨비는 그날 밤새 계속됐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 있었다 해도 바람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최순자 씨의 차량은 가게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죠. 핸드백도 지갑도 신분증도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외투까지. 한겨울 진눈깨비가 쏟아지는 밤에 외투도 없이 신분증도 없이 차도 두고 사라진 것입니다. 스스로 떠난 것이라면 왜 이 모든 것을 두고 갔을까요? 누군가에게 끌려간 것이라면 왜 흔적 하나 남지 않았을까요? 홍천경찰서 강력반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담당은 44세의 김동수 형사였습니다. 강원 지역에서 15년간 근무한 베테랑이었죠. 그는 현장을 살펴본 뒤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뒀습니다. 강도 피해 후 납치됐거나 스스로 돈을 들고 사라졌거나.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2001년 당시 강변의 작은 식당에 CCTV를 다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장어집에도 CCTV는 없었죠. 휴대폰 위치 추적 기술도 지금처럼 정밀하지 않았습니다. 기지국 기록이 남아도 반경 수 킬로미터 단위였죠. 게다가 젖은 바닥이 현장의 흔적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수사는 결국 사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동수 형사는 최순자 씨의 인간관계부터 파악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사업은 성공적이었지만 주변에 원한을 가진 사람도 적지 않았죠. 수사팀은 관계자들을 한 명씩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 남편 이상철 씨였습니다. 58세의 이상철 씨는 10년 전 최순자 씨와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재산 분할 문제로 크게 다퉜고 이후로는 거의 연락이 없었죠. 하지만 이혼 후에도 종종 장어집 근처에서 목격됐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김동수 형사가 그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상철 씨는 사건 당일 춘천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스톱 모임에 참석했다는 거였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으로 알리바이가 일부 확인됐지만 저녁 8시 이후의 행적은 불분명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경쟁업주 한명식 씨였습니다. 48세의 한명식 씨는 같은 강변에서 장어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최순자 씨의 가게가 번창하면서 그의 매출은 반토막이 났죠.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손님 유치 문제로, 또 불법 주차 문제로. 한명식 씨는 조사에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내가 왜 그 여자한테 손을 대겠소. 장사가 안 되면 내 탓이지. 그의 알리바이도 확인됐습니다.
사건 당일 밤 그는 자기 가게에서 영업 중이었죠. 종업원들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세 번째는 더 민감한 인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최순자 씨의 내연남으로 소문난 남자가 있었습니다. 45세의 사업가 정태영 씨였죠. 그는 서울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었고 한 달에 두세 번 홍천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장어집에 들렀고 최순자 씨와 함께 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습니다. 정태영 씨를 추적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지만 사건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거든요. 일주일 뒤에야 경찰이 그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부산 출장 중이었다고 주장했죠. 조사 결과 두 사람의 관계는 소문대로였습니다. 정태영 씨는 최순자 씨와 2년 넘게 교제 중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에는 서울에 있었다고 했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저녁 7시에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결제한 기록이 남아 있었거든요. 홍천까지는 차로 최소 2시간 거리. 그가 범인이라면 9시 이후에나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맞지 않았죠. 수사는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용의자는 여럿이었지만 누구도 결정적인 혐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은 알리바이가 불완전했고 경쟁업주는 동기는 있지만 증거가 없었죠. 내연남은 알리바이가 확실했습니다. 김동수 형사는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외부인들의 알리바이는 이렇게 꼼꼼히 조사하면서 정작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은 깊이 조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박정호 실장. 그는 왜 용의선상에서 빗겨나 있었을까요? 형사는 담배를 비벼 끄며 중얼거렸습니다. 10년 함께 일한 직원이라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수사팀은 내부자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어집 종업원들,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박정호 씨. 박정호 씨는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진술은 일관됐습니다. 밤 8시쯤 퇴근했고 집에 도착한 건 8시 반쯤이었다고 했죠. 아내와 함께 TV를 보다가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내 역시 같은 내용으로 증언한 것입니다. 김동수 형사가 퇴근할 때 사장 상태가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았다고, 금고 정리하신다고 해서 먼저 들어간다고 인사드렸다고 했죠.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특별한 동요가 없었습니다. 10년간 함께 일한 사장이 실종됐는데 너무 차분해 보였죠. 형사는 혹시 평소에 원한 살만한 일이 있었는지,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협박받은 적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사장이 내연 관계인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쪽에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니겠냐고, 장사가 잘 되니까 돈 노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덧붙였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장님이 돈 들고 떠나신 것 같기도 해요. 가끔 힘들다고 하셨거든요. 어디 조용한 데서 살고 싶다고. 그 진술은 경찰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최순자 씨에게는 최근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습니다. 건물 임대 계약 갱신 문제, 종업원 관리 문제, 그리고 복잡한 남자 관계까지. 그녀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죠. 결정적으로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강 주변과 인근 야산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해 흔적도 범행 도구도 그 어떤 증거도 없었죠. 살인 사건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동수 형사는 찜찜했습니다. 박정호 씨의 알리바이는 아내의 증언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는 없었죠. CCTV도 다른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박정호 씨의 진술 중 사장님이 돈 들고 떠나신 것 같다는 말이 걸렸습니다. 10년간 함께 일한 사람이 사장의 실종에 대해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린 것 같았거든요. 보통이라면 걱정을 하거나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지 불안해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그는 오히려 수사의 방향을 자발적 가출로 유도하는 듯 했습니다. 형사의 직감이 무언가를 감지한 것입니다. 종업원들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혹시 사건 전에 이상한 점은 없었는지. 홀에서 일하던 여성 한 명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사건 나기 일주일 전쯤이었다고 했습니다. 사장과 박 실장이 사무실에서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죠.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못 들었지만 사장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었죠. 다툰 이유가 뭔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 증거가 없었습니다. 의심만으로는 사람을 잡을 수 없었죠. 2002년 3월 수사는 공식적으로 축소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피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자발적 가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확보되면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했죠. 사실상 미제 처리였습니다. 최순자 씨의 동생 최영희 씨는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49세였고 언니와 사이가 좋았습니다. 매달 한 번씩 서로의 집을 오갔고 명절에는 꼭 함께 보냈죠. 최영희 씨는 경찰서를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언니가 왜 돈 들고 도망가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저한테 말도 없이 떠날 사람이 아니라고요 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수사 인력은 다른 사건으로 빠져나갔고 최순자 씨 사건 파일은 서류함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세상은 최순자 씨를 돈 들고 도망간 여자로 기억했습니다. 그것이 더 편한 결론이었으니까요. 사건이 미제로 묻힌 뒤 장어집은 급격히 쇠락했습니다. 한동안 박정우 씨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최순자 씨가 돌아올 때까지 맡아달라는 가족의 부탁이었죠. 하지만 손님은 급격히 줄었습니다. 사장이 도망간 가게라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거기 음식에 뭐가 들었는지 누가 알아? 근거 없는 악담이었지만 장사에는 치명적이었습니다. 6개월 뒤 박정우 씨도 가게를 떠났습니다. 그는 홍천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죠.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10년간 일한 직장을 하루아침에 떠나면서 아무런 인사도 없이 사라진 것이. 하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장이 도망간 마당에 직원이 떠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장어집은 빈 건물로 남았습니다. 최순자 씨의 가족들이 건물을 처분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사장이 사라진 가게라는 낙인이 찍힌 곳을 사려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건물은 그렇게 방치됐습니다. 유리창에는 먼지가 쌓였고 간판 글씨는 바랬습니다. 주차장에는 잡초가 자라났죠. 한때 홍천 강변에서 가장 번화했던 장소가 아무도 찾지 않는 흉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그 가게에서 소리가 난다는 거였습니다. 처음 소문을 퍼뜨린 건 인근 주민이었습니다. 새벽에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쿵쿵 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누가 바닥을 치는 것 같았다고 했죠. 다른 사람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물소리를 들었다는 거였습니다. 수족관에서 물이 찰랑거리는 것 같은 소리였다고 했죠. 가게는 이미 폐업한 지 오래였습니다. 수족관에 물이 있을 리 없었죠. 전기도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가 난다는 걸까요? 괴담은 점점 구체화됐습니다. 그 사장이 사실은 죽은 거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누군가한테 당해서 그 안에 묻혀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밤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낸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아무도 진지하게 믿지는 않았습니다. 술자리에서 오가는 흥미거리일 뿐이었죠. 하지만 동생 최영희 씨는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그녀는 몇 번이나 그 건물 앞에 서봤습니다. 낮에 그리고 밤에.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 해가 바뀌어도 건물은 그대로였습니다. 최영희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수사 재개를 요청하고 직접 홍천을 찾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났죠. 혹시 목격한 것이 없는지, 혹시 그날 밤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지. 하지만 돌아오는 건 무관심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건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새로운 뉴스가 쏟아졌고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죠. 최순자 씨는 잊혀져 간 것입니다.
2006년 최영희 씨는 결국 포기했습니다. 언니의 실종 신고를 사망 처리로 전환하기로 한 거였죠. 법적으로 실종 후 5년이 지나면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 정리와 보험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체념이었습니다. 2007년 최순자 씨는 법적으로 사망한 사람이 됐습니다. 장례도 시신도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최영희 씨는 빈 영정 앞에서 울었습니다. 언니가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른 채 그냥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건물은 상속인들에게 넘어갔지만 여전히 팔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2008년 초 거의 헐값에 매물로 나왔죠. 그때 새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와 강변에 카페를 열 계획이라고 했죠. 그는 건물의 과거를 알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새로 단장하면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새 주인은 봄 성수기 전에 문을 열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철거부터 서두르기로 했죠. 2008년 12월 봄공사 전 내부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겨울이라 큰 공사는 미뤘지만 안에 있던 집기와 수족관부터 정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래된 집기들이 철거됐습니다. 낡은 테이블, 녹슨 가스레인지, 그리고 장어를 보관하던 대형 수족관까지. 수족관을 드러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콘크리트로 만든 대형 수조였거든요. 인부 4명이 달라붙어 겨우 드러냈죠. 그 아래에는 시멘트로 덮인 바닥이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주변 바닥은 오래된 타일인데 수족관 아래만 시멘트로 덮여 있었거든요. 게다가 표면이 울퉁불퉁했습니다. 급하게 작업한 흔적이 역력했죠. 새 주인은 바닥 전체를 새로 깔 생각이었기 때문에 기존 콘크리트를 깨기로 했습니다. 12월 15일 오전 해머드릴 이 바닥을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콘크리트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처음엔 정상적인 콘크리트 파편만 날렸습니다. 하지만 30cm쯤 파들어갔을 때 인부 한 명이 드릴을 멈췄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오래된 하수구 냄새 같기도 하고 그보다 더 역한 무언가가 섞인 악취였습니다. 인부들은 코를 막았죠. 콘크리트 틈 사이로 무언가 보였습니다. 검은 끈 같은 것이었죠. 인부 한 명이 손으로 잡아당겼습니다. 여행 가방 손잡이였습니다. 가방은 콘크리트 속에 완전히 묻혀 있었습니다. 인부들은 주변을 더 파헤쳤고 검은색 여행 가방 전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방을 열 필요도 없었습니다. 틈새로 보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인부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 명이 비틀거리며 밖으로 뛰쳐나갔고 다른 한 명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7년간 떠돌던 괴담, 밤마다 들린다던 소리. 그것은 괴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정말로 그 바닥 아래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최순자 씨는 도망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발짝도 그 가게를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홍천경찰서 강력반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7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김동수 형사는 이미 다른 부서로 옮긴 상태였습니다. 새로운 담당자는 38세의 이준혁 형사였죠. 이준혁 형사는 미제 사건 전담팀 소속이었습니다. 풀리지 않은 사건들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그의 일이었죠. 그는 이 일을 천직이라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잊어버린 사건, 경찰도 포기한 사건, 그 속에 묻힌 진실을 찾아내는 것.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건은 달랐습니다. 미제 사건이 스스로 답을 내민 것이니까요. 그는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수족관 아래 콘크리트 속에서 검은색 여행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가방 안에는 성인 여성의 유골이 들어있었죠. 오랜 시간이 지난 상태였지만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는 남아 있었습니다. 현장은 이미 봉쇄된 상태였습니다. 노란 폴리스 라인이 건물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고 과학수사대원들이 흰 방호복을 입고 분주히 움직였죠. 12월에 찬바람이 불었지만 아무도 추위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과학수사대가 본격적으로 투입됐습니다. 유골은 조심스럽게 수거됐고 가방과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됐습니다. DNA 감정과 치아 기록 대조가 진행됐죠.
기다리는 일주일은 길었습니다. 이준혁 형사는 그 사이 7년 전 수사 기록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당시 수사를 이끌었던 김동수 형사의 메모도 남아 있었죠. 박정호 실장, 진술 일관됨, 알리바이 확인, 아내 증언, 특이사항 없음. 단, 사장 가출서를 먼저 제기한 점 주목. 김동수 형사도 뭔가 느낀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만 증거가 없었죠. 7년 전에는 12월 22일 감정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유골의 신원은 7년 전 실종된 최순자 씨였습니다. 치아 기록과 DNA가 일치했죠. 법적으로는 이미 사망 처리된 사람이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준혁 형사는 보고서를 읽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7년입니다. 7년 동안 그녀는 자신이 일하던 가게 바닥 아래 묻혀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손님이 그 위를 밟고 지나갔죠. 장어를 굽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그녀는 차가운 콘크리트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준혁 형사는 담당 구역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최영희 씨의 연락처를 찾았죠. 7년간 경찰서를 찾아다니며 수사 재개를 요청했던 동생. 결국 포기하고 빈 영정 앞에서 울었던 그 사람에게 이제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수화기를 드는 손이 무거웠습니다. 당시 수사는 자발적 가출 가능성을 열어두고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죠. 시신이 콘크리트에 묻혀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타살을 의미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죽이고 계획적으로 은폐한 것입니다. 가방 안에서 추가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유골 옆에 낡은 도구 하나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녹이 심하게 슬어 있었지만 형태는 알아볼 수 있었죠. 끝이 뾰족한 금속 도구였습니다. 과학수사대의 분석 결과 그것은 장어 손질용 송곳이었습니다. 장어를 잡아 고정할 때 사용하는 전문 도구였죠. 일반 가정에서는 볼 수 없는 물건입니다. 장어집이나 횟집 주방에서만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준혁 형사는 그 의미를 즉시 파악했습니다. 범행 도구가 장어집 주방 기구라면 범인은 그 도구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외부 침입자가 우연히 주방에서 송곳을 집어들었을 가능성은 낮았죠. 내부자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유골 상태도 분석됐습니다. 두부에 강한 충격을 받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사인은 두부 외상으로 추정됐죠. 범행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콘크리트의 상태도 조사됐습니다. 시신을 덮고 있던 시멘트층은 약 30cm 두께였습니다.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급하게 작업한 흔적이 역력했죠. 표면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기포도 많이 섞여 있었고 한쪽은 두껍고 한쪽은 얇았죠. 무엇보다 주변 콘크리트와 색깔이 달랐습니다. 급하게 섞어서 부은 흔적이 역력했죠. 숙련된 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밤새 혼자 작업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아마도 손이 떨렸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혹은 죄책감에. 또 하나 중요한 단서가 있었습니다. 시멘트 성분 분석 결과 당시 그 장어집에서 확장 공사에 사용하던 것과 동일한 제품이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 있던 자재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죠. 이는 범인이 그 가게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을지. 이준혁 형사는 7년 전 관계자 명단을 뽑았습니다. 당시 장어집에서 일하던 사람은 총 6명이었습니다. 최순자 씨를 제외하면 5명. 그중 주방에 상시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은 2명뿐이었죠. 한 명은 주방 보조로 일하던 6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2004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상태였죠. 나머지 한 명, 박정호 실장이었습니다. 10년간 그 가게에서 일했고 주방과 홀을 총괄했던 인물. 사건 당일 마지막까지 최순자 씨와 함께 있었던 사람. 그리고 사건 직후 홍천을 떠나 행방이 묘연해진 사람. 이준혁 형사는 7년 전 김동수 형사의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단, 사장 가출서를 먼저 제기한 점 주목. 선배 형사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증거가 없었을 뿐이죠. 이제는 있었습니다. 이준혁 형사는 즉시 박정호 씨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흔적은 반드시 남아있을 터였습니다. 사람은 완전히 사라질 수 없으니까요. 수사팀은 7년 전 조사받았던 인물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내연남 정태영 씨, 전 남편 이상철 씨, 경쟁업주 한명식 씨. 모두 당시 용의선상에 올랐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이번 조사의 목적은 그들을 의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박정호 씨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죠. 정태영 씨가 먼저 조사실에 들어왔습니다. 7년 사이 그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사업도 예전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는 최순자 씨와의 관계를 다시 인정했고 그녀의 죽음에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 같았습니다. 7년 동안 돈 들고 떠났다는 말을 믿었다고 했죠. 하지만 믿고 싶었던 거라고 작게 덧붙였습니다.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다고요. 그래서 가끔 홍천에 내려가서 그 가게 앞을 서성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돌아와 있을까 싶어서.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준혁 형사가 박정호 씨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정태영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최순자 씨한테 돈 문제로 쫓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게에 갈 때마다 둘이 다투는 걸 봤다고 했죠. 새로운 정보였습니다. 7년 전 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이었죠. 정태영 씨에 따르면 박정호 씨는 도박 빚이 있었습니다. 최순자 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최순자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도박하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면 끝도 없다고 밑 빠진 독이라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딱 잘났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 이상철 씨의 증언도 비슷했습니다. 그는 박정호 씨가 수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최순자 씨가 전화로 박 실장이 또 돈 얘기했다고 짜증낸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설마 했다고 했죠. 10년이나 같이 일한 사이였으니까요. 당시 조사에서 이 내용은 왜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준혁 형사가 기록을 확인해보니 7년 전 수사팀은 외부인 위주로 조사했습니다. 내연남, 전 남편 경쟁자, 정작 내부 직원에 대한 심층 조사는 부족했던 거죠. 당시에는 가출이라는 가설이 너무 강했습니다. 피해 흔적이 없었고 시신도 없었으니까요. 내부자를 의심할 근거가 약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장어집 종업원들도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당시 홀에서 일하던 여성 2명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중요한 증언을 했죠. 사건 나기 며칠 전에 사장과 박 실장이 크게 싸웠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소리가 났는데 사장이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네가 감히 내 돈을 탐내냐 해서. 박 실장은 아무 말 없이 나왔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고 했죠. 형사가 그때 박 실장 표정이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종업원은 무서웠다고 대답했습니다. 화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표정이 없었다고요. 눈만 멍하니 뜨고 있었는데 그게 더 섬뜩했다고 했습니다. 결정적인 증언이었습니다. 사건 직전에 두 사람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돈 문제로 인한 다툼, 그리고 모욕적인 언사. 박정호 씨에게는 충분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준혁 형사는 박정호 씨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쳤습니다. 7년 전 기록을 보면 그의 진술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알리바이도 있었죠. 아내가 증언해줬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그 알리바이는 아내의 증언에만 의존한 것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당시 박정호 씨의 아내를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2004년에 헤어졌다고 했죠. 전 아내는 처음엔 연락을 피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고 집에 찾아가도 문을 열지 않았죠. 사흘째 되던 날 이준혁 형사가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7년 전 최순자 씨 사건이며 시신이 발견됐다고. 아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달라고요.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후반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조사실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준 채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죠.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거짓말했어요.
형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남편이 그날 밤 집에 없었어요. 새벽 3시쯤 돌아왔는데 옷이 젖어 있었고 시멘트 냄새가 났어요. 손에 상처도 있었고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죠. 알리바이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형사가 왜 7년 전에는 거짓 증언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이 협박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진실을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아이들한테도 해코지하겠다고, 무서워서 입을 다물었다고요.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이혼한 후에도 말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보복이 두려웠다고요. 사실 이혼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남편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고요. 같은 이불 속에 누워있으면 시멘트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7년 동안 매일 밤 악몽을 꿨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입 다물어서 살인자가 풀려났다고. 꿈에서 모르는 여자가 나타나서 왜 말 안 했냐고 물었다고요. 그 여자 얼굴은 못 봤는데 목소리가 너무 슬펐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정황이 박정호 씨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범행 동기가 있었습니다. 도박 빚에 시달렸고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했죠. 최순자 씨에게 모욕까지 당했습니다. 범행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밤 마지막까지 그녀와 함께 있었죠. 집눈깨비가 쏟아져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범행 도구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10년간 주방을 책임진 사람이었으니 장어 손질용 송곳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었죠. 은폐 수단도 있었습니다. 당시 가게는 확장 공사 중이었고 시멘트 등 자재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퍼즐의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를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박정호 씨의 행방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7년 전 그는 사건 직후 홍천을 떠났습니다. 당시엔 특별히 의심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이동을 추적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준혁 형사는 주민등록 이전 기록부터 확인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2002년 3월 홍천에서 강원도 원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사건 발생 3개월 후였죠. 그리고 같은 해 여름 원주에서 작은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그가 연 식당의 규모는 작지 않았습니다.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초기 운영 자금까지 합치면 최소 3천만 원 이상이 필요했을 겁니다. 10년간 장어집에서 받던 사람이 어떻게 그 돈을 마련했을까요? 수사팀은 당시 은행 거래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2002년 1월부터 3월 사이 박정호 씨의 계좌에는 여러 차례 현금 입금이 있었습니다. 한 번에 수백만 원씩, 총액은 4천만 원이 넘었죠. 출처 불명의 현금이었습니다. 수사팀이 추산한 바로는 사건 당시 장어집 금고에 있던 현금은 5천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연말 대목을 앞두고 현금 보유량이 많았던 시기였거든요. 박정호 씨는 그 돈의 대부분을 가져간 것입니다. 한꺼번에 큰 돈을 입금하면 의심받을 테니 조금씩 나눠서 넣었겠죠. 5천만 원. 사람 목숨의 대가치고는 너무나 허무한 액수였습니다. 원주에서의 사업은 어땠을까요? 기록을 확인하니 그의 식당은 3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2005년 폐업 신고가 돼 있었죠. 이유는 경영 악화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도박이었습니다. 원주 지역 경찰 기록을 조회하니 박정호 씨는 불법 도박장 단속에서 여러 차례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도박에 손을 댔고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죠. 도박 빚 때문에 사람을 죽였으면서 또다시 도박판에 앉은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죄책감을 잊는 방법, 피 묻은 돈을 쓰는 방법. 도박판에서는 돈의 출처를 묻지 않으니까요. 식당 수익은 모두 도박판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5천만 원. 사람을 죽여서 얻은 돈이 3년 만에 도박판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는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결국 그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그 돈 때문에 인생 망했다고요. 아이러니하죠. 2005년 이후
그의 행적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주소지를 여러 차례 옮겼고 직업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 주유소 직원, 대리운전 기사. 점점 더 낮은 곳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한때 5천만 원을 손에 쥐었던 사람이 3년 만에 빈털터리가 된 것입니다. 2007년 이후로는 기록 자체가 끊겼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고 휴대폰도 자주 바꿨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뒤로는 공식적인 금융거래도 없었죠. 사회의 그늘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에서 이준혁 형사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박정호 씨와 함께 도박을 했던 사람들을 추적하기 시작한 거죠. 원주 지역 도박장 관계자들을 수소문한 끝에 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박정호 씨와 한동안 어울렸던 인물이었습니다. 50대 남성이었고 지금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도 한때 도박에 빠졌다가 겨우 빠져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박정호 씨는 한때 큰손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왔을 때 현금 뭉치를 들고 왔는데 어디서 그런 돈이 났나 싶었다고요.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는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습니다. 도박이 원래 그렇다고 했죠. 이기면 더 하고 싶고 지면 복구하고 싶고. 박정호 씨도 3년 만에 다 날렸다고 합니다. 빚까지 지고요. 근데 그 사람 눈이 좀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뭔가 쫓기는 사람 같았다고 할까요? 도박판에서 돈 잃으면 다들 화를 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안 그랬다고 합니다. 오히려 잃을 때 더 편해 보였다고요. 마치 벌 받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형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몇 년 전에 강원랜드 쪽으로 갔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노숙자 신세라던데 한번 보러 갔다가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고 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강원랜드는 강원도 정선에 있는 카지노 리조트입니다. 합법적인 도박이 가능한 유일한 곳이죠. 하지만 그 주변에는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쪽방촌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이른바 카지노 난민들이었죠. 한때 큰 돈을 만졌다가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 가족에게 버림받고 사회에서 낙오된 사람들. 그들이 마지막으로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2008년 12월 27일 수사팀은 정선으로 향했습니다. 강원랜드 인근 쪽방촌은 을씨년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좁은 골목에는 술 냄새와 담배 연기가 가득했죠. 12월의 추위 속에서도 건물 밖에 쪼그려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눈빛은 멍했고 옷은 남루했죠. 이곳에서 희망을 찾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수사팀은 쪽방촌 관리인에게 박정호 씨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관리인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 안다고 했습니다. 3층 끝방에 산다고요. 한 2년 됐다고 했습니다. 대리운전하면서 버는 돈을 다 카지노에서 날리는 사람이라고요. 관리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 사람들 다 비슷하다고 했죠. 한때 뭐 좀 했던 사람들인데 도박 때문에 다 잃은 거라고요. 수사팀은 즉시 3층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자 복도 끝에 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쓰레기 봉투와 빈 소주병이 쌓여 있었죠. 형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있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문을 두드리며 경찰인이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복도에는 누군가라면 끓이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어디선가 TV 소리가 흘러나왔죠. 일상적인 소리들. 하지만 그 문 앞의 공기는 팽팽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형사가 손잡이에 손을 대려는 순간 안에서 자물쇠 푸는 소리가 났습니다. 찰칵.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초라한 모습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은 충혈돼 있었죠. 얼굴은 야위었고 피부는 거무튀튀했습니다. 7년 전 사진 속 인물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신분증을 확인하니 박정호 씨가 맞았습니다. 그는 형사들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려 하지도 않았죠. 그냥 문간에 서서 멍하니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준혁 형사가 말했습니다. 박정호 씨, 2001년 12월 최순자 씨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정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죠.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 어쩌면 정말로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7년간의 도피가 드디어 끝났으니까요. 2008년 12월 28일 홍천경찰서 취조실. 박정호 씨는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체포된 후 거의 말이 없었죠. 밤새 잠을 자지 못한 듯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취조실은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리쬐고 있었죠. 박정호 씨는 그 빛 아래서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준혁 형사가 그 앞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7년 전 사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현장 사진, 증거물 목록, 유골 감정 결과까지. 모든 것이 박정호 씨를 가리키고 있었죠. 형사가 7년 동안 뭘 하며 살았는지 물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극적거렸죠.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망치려고 했어요. 근데 어딜 가도 그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술 마시면 잠깐 잊히는데 깨면 또 보여요. 도박할 때만 안 보였어요. 그래서 계속했죠. 그것이 고백의 시작이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천천히 7년 전 그날 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때때로 끊겼습니다. 하지만 멈추지는 않았죠.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것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돈이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당시 도박빚이 3천만 원 있었습니다. 사채업자가 매일 독촉했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집에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최순자 씨에게 가부를 요청했습니다. 10년간 성실히 일했으니 한 번쯤 도와줄 거라 기대했죠. 하지만 최순자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네가 번 돈은 네가 까먹었잖아. 왜 그게 내 책임이야? 평생 수치나 나르는 팔자라서 그래. 박정호 씨는 그 순간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고 했습니다. 10년을 바쳤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는데 숯불 연기 마시면서 손대어가면서 사장이 돈 버는데 얼마나 기여했는데. 그런데 돌아온 건 수치나 나르는 팔자라는 말이었다고요. 박정호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와 모욕감. 그것이 그를 삼켰습니다. 며칠 뒤 진눈깨비가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손님이 일찍 끊겨서 가게에는 두 사람뿐이었죠. 최순자 씨는 사무실에서 금고를 열고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주방을 정리하면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금고 안에는 현금 다발이 쌓여 있었습니다. 5천만 원.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10년 일해서 번 돈이 저 안에 있는데 자기한테는 3천만 원도 아깝다고 했다는 생각. 그 생각을 하니까 뭔가 올라오더라고요.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주방에 있던 장어 손질용 송곳을 집어들었습니다. 10년간 수천 마리 장어의 급소를 찔러온 손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쥐고만 있었다고 했죠.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자신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순자 씨가 사무실에서 나와 그를 봤습니다. 뭐해? 아직도 안 갔어? 그 말투가 또 비아냥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귀찮다는 듯, 하찮다는 듯. 박정호 씨는 기억이 끊긴다고 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사장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요. 자기 손에는 송곳이 들려 있었고 뭘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최순자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정호 씨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거든요.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다리도 풀리고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났다고요. 하지만 문을 열려는 순간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죠. 열린 금고. 그 안에 쌓인 현금 다발. 그 돈을 보니까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대로 도망치면 자기는 그냥 살인자인데 저 돈을 가지고 사라지면 새 인생을 살 수 있겠다 싶었다고요. 탐욕이 공포를 이긴 순간이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금고의 돈을 모두 가방에 담았습니다. 현금 5천만 원. 문제는 시신이었습니다. 밖으로 옮기기엔 진눈깨비가 너무 거셌습니다. 차에 싣는다 해도 어디에 버릴지 알 수 없었죠. 게다가 목격자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주방 한가운데 있던 수족관이었습니다. 당시 가게는 확장 공사 중이었습니다. 수족관 밑바닥에 보강 공사를 하려고 파놓은 공간이 있었죠. 그리고 인부들이 두고 간 시멘트 포대도 있었습니다. 순간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저기 묻으면 아무도 모르겠다고. 공사 끝나면 그 위에 수족관 올라가니까 영원히. 박정호 씨는 밤새 작업했습니다.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었습니다. 무거웠고 힘들었죠. 구역질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시멘트를 붓기 전에 그는 비닐과 청테이프로 여행 가방을 미친 듯이 감았습니다. 냄새가 새어나올까봐. 손이 떨려서 테이프가 자꾸 엉켰죠. 그리고 주방에 쌓여있던 숯을 가방 주변에 쏟아부었습니다. 숯이 냄새를 잡아준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10년간 장어 굽던 사람이니까요. 가방을 수족관 아래 공간에 밀어넣고 시멘트를 개어 부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작업이 서툴렀습니다. 시멘트가 튀어서 옷에도 묻었죠. 새벽이 되기 전에 어떻게든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종업원들에게 딱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저긴 기초 공사해놓은 거니까 건드리지 마라.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공사 중이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출근했습니다. 빈 금고와 사라진 사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죠. 그리고 조사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에게도 협박해서 알리바이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증거도 없고 시신도 없으니까 그냥 사장이 돈 들고 도망간 걸로 끝날 거라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수사는 미제로 끝났고 그는 자유의 몸이 됐죠. 하지만 박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 돈 5천만 원 3년 만에 다 날렸어요. 도박으로. 사람 죽이고 훔친 돈인데 손에 쥐고 있으면 뭔가 불안해서 도박판에 가면 잊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판 돌아가는 거 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더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잃으면 복구해야 할 것 같고 따면 더 따야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3년 만에 바닥났다고요. 5천만 원. 사람 목숨값이 3년 만에 사라진 것입니다. 박정호 씨는 창 없는 벽을 바라봤습니다. 7년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매일 밤 그 사람이 꿈에 나와요. 바닥에 쓰러져서 저를 올려다보는 눈.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멍하니 저를 보고 있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형사가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후회했다고 합니다. 근데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도망쳤다고요. 술로, 도박으로. 그래도 안 잊혀지더라고 했습니다. 그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라리 잡혀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좀 편해질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더 이상 도망 안 쳐도 되니까. 자백이 끝났습니다. 녹음기에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취조실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죠. 이준혁 형사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7년간의 미제가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2009년 봄,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최순자 씨의 동생 최영희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7년간 진실을 찾아 헤맸던 그녀였죠. 그녀는 피고인석의 박정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7년 전 언니 가게에서 묵묵히 일하던 그 사람. 명절에 선물 들고 인사 오던 그 사람. 그가 언니를 죽이고 수족관 아래 묻었습니다. 박정호 씨도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죄도 변명도 원망도. 그냥 텅 빈 눈이었습니다. 최영희 씨는 그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7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의문들. 언니는 왜 사라졌을까? 어디로 간 걸까? 정말 돈 들고 도망간 걸까? 답은 저 텅 빈 눈 속에 있었습니다. 검사가 박정호 씨의 죄상을 낭독할 때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어디에 묻혀 있었는지 처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박정호 씨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소도 하지 않았죠. 재판이 끝난 후
최영희 씨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7년 동안 언니가 돈 들고 도망갔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럴 사람이 아닌 걸 자기는 알았는데 아무도 안 믿어줬다고요. 2년 전 빈 영정 앞에서 울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언니 얼굴도 없이 치른 장례. 시신도 없이 묻은 무덤. 그게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제야 언니 누명을 벗겼다고, 이제야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 있다고, 그것만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7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마침내 밝혀진 것입니다. 최순자 씨는 그해 봄 제대로 된 장례를 치렀습니다. 실종 7년 4개월 만이었죠. 홍천강이 보이는 작은 공원묘지에 그녀의 무덤이 만들어졌습니다. 장례식 날 최영희 씨는 묘비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언니, 이제 집에 왔어. 7년 만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묘비를 쓰다듬었죠. 홍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5천만 원. 10년을 바친 직장에서 수치나 나르는 팔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모욕이 살인으로 이어졌고 그렇게 손에 쥔 돈은 3년 만에 도박판에서 사라졌습니다. 결국 남은 건 7년간의 악몽뿐이었죠. 여러분이라면 박정호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박정호 씨는 현재도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그는 단 한 번도 감형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면회를 오는 사람도 없고 편지를 보내는 사람도 없다고 하죠. 어쩌면 그에게 감옥은 처벌이 아니라 도피처인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그곳에서는 도박판에 앉을 수 없고 매일 밤 찾아오던 악몽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그녀는 7년 동안 도망간 여자로 기억되어야 했을까요? 당시 수사는 시신이 없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가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가족이 아무리 호소해도 증거가 없다는 말만 돌아왔죠. 만약 그때 내부자를 더 깊이 조사했다면, 만약 아내의 이상한 침묵을 눈치챘다면 최순자 씨는 7년이나 차가운 콘크리트 속에 갇혀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종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어딘가에 남아있으니까요. 홍천강은 오늘도 흐르고 있습니다. 강변에는 새로운 가게들이 들어섰고 사람들은 여전히 장어를 구워 먹습니다. 그 자리에 무엇이 있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물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진눈깨비가 창을 두드리던 밤, 한 여자의 비명이 바람소리에 묻히던 밤, 그리고 누군가의 떨리는 손이 차가운 시멘트를 개어 붓던 밤을. 진실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아무리 깊이 묻어도, 콘크리트로 덮어도 시간이 지나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어 있죠. 최순자 씨는 이제 홍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편히 잠들어 있습니다. 7년 4개월.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당신의 관심이 잊혀진 이름들을 다시 세상에 남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지워진 기억 위에 남겨지는 또 하나의 기록입니다. 여기는 남겨진 기억들입니다.